예, 반갑습니다. 이근철입니다. 오늘은 황희는 과연 진정한 청백리인가? 제목이 어찌보면 생소하죠. 당연히 황희는 청백리지. 그렇게 하시는데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참 많이 알려진 황희정성. 근데 실제 황희정성에 대한 단편적인 일화들은 참 많이 알려졌지만은 제대로 된 연구는 참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의 다른 인물에 비해서, 알려진 인물에 비해서 오늘 그 황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에서 조선의 청백리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 황희가 그럴 겁니다. 저도 종종 공무원 교육하면서 한번 그 현장에서 여쭤봅니다. 그래, 역시 황희가 그래요. 1순위입니다. 아니, 영순위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꼽는 명재상이자 바로 청렴한 관료 황희. 바로 2부에 걸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에 관직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에 관직 시작하다가 고려 망하면서 아예 사직했다가 다시 이성계 회의에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학관을 시작으로 2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6조 판서 그러죠. 6조 판서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정 18년, 우의정 1년, 좌의정 5년 합의 24년 동안 정승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황희 안 그러고 황희정성, 황희정성 그러지요. 그냥 공직생활 24년이 아니고 정승만 24년, 그 중에 영의정만 18년. 그렇죠. 강직 분명한 정확한 스타일, 추진력, 결단력에서 행정의 달인. 자, 요걸 보시면요. 황희의 너그럽고 부드럽다는 이미지하고 조금 다르죠. 강직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스타일,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다면 맺고 끊는 게 분명한 그런 스타일이 아야 되죠. 이래도 맞다, 저래도 맞다, 너도 맞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런 예와 잘 알려진 황희 예와 좀 다르죠. 오히려 아닐 때 아니요, 일대이요, 정확히 한 스타일입니다. 세종 때 명재상, 바로 두 쌍두마차가 황희정성과 맹사성이죠. 두 분 다 명재상이고 두 분 다 또 청백리에 선정됐는데 오히려 맹사성은 너그러운 편입니다. 부드러운 편입니다. 근데 황희는 좀 날카롭고 강직한 편입니다. 심지어 세종이 추진하고자 했던 공법 같은 걸 8년 동안 꾸준히 반대했던 그런 면도 있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냥 너그러고 이래도 옳소 저래도 옳소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또 의뢰 바로 청백리가 하면 영순위가 황희라 하는데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황희의 청백리 이미지는 조작되었다는 설까지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명나라 주원장, 명나라 태조지요. 원래 이 주원장은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농민 출신이고 홍건적에 들어갔다가 출시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태조로 나라 초대, 명나라 초대 황제가 딱 되고 났는데 하필 재상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재상을 없애버렸어요. 재상을 없애버리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게 조선에 들려오자 조선의 관료들도 우리 임금도 재상 없애버리고 왕권 강화할 거 아닌가, 그런 걱정 아닌 걱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쉽게 재상 못 없애도록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 이런 사람을 어찌 없애느냐, 그런 모든 공직자, 오늘날까지도 알려진 공직자의 롤 모델처럼 황희를 이미지화 시켰다, 그런 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설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뭐 역사란 건 그렇죠.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조선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당파의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그 당파 갈등에 따라 역사의 기록도 좀 달라지기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사임당도 과연 현모양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왕의 영남파를 대적하기 위한 기왕파 이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까지도 하는 것처럼 이왕도 실제 청백리라기보다는 명재상은 맞는데 그냥 일만 잘한 명재상보다도 조선시대는 유교사회라서
청렴, 청백리가 상당히 중요했죠. 그래서 청렴의 이미지를 아주 강화시켜서 그야말로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관료이자 명재상인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좀 와전된 면도 있고 실제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희는 과연 청백리일까? 1부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 황희에 대해서, 두 번째 2부에서는 황희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문종실록. 세종 때 돌아가시고 바로 세종 다음에 문종이죠.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쓴 기록이니까 정확하겠죠. 황희는 관우하고 성격이 아주 너그럽고 신중하고 뭔가 신중하다, 모든 일이 그 말이겠죠. 재상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풍부한 자질이 크고 훌륭하여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았으며 일을 의논할 때는 정대하고 공명정대했다는 거죠. 대체를 보존하기에 힘쓰고, 이 대체란 거는 맹자에 나온 말입니다. 대인배가 대체, 소인배는 소체 그러듯이 대의명분, 대의라면 큰 정신이라면 대체는 큰 몸, 뭐 황희가 몸이 크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정말 공명정대하고 바른 대인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맹자에서는 대체를 보존하라 했는데 바로 황희가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번거롭고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예, 크게 보면 관우하고 신중하고 총명하고 검소하고 정대했다. 근데 보면 관우하고 정대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관우는 너그럽다는 뜻인데 정대는 바르다 하는 거잖아요. 그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틀린 건 틀리다, 맞는 건 맞다 해줘야 됩니다. 정대한 사람일수록 관우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러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그렇죠, 어찌 보면 모순되는 말처럼도 보이지만은 오죽했으면 이렇게 극찬을 했겠냐는 겁니다. 예, 잘 알려진 이야기죠. 요 얘기는 황희가 젊을 때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고려 때 관료 초기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어떤 농부가 누런 소, 검은 소 두 마리를 몰고 쟁기질 하니까 황희가 어느 소가 일 잘하오? 뭐 젊은 황희 입장에서 그냥 장난삼아 물어봤겠죠. 그러더니 농부가 그냥 거기서 말해야 되는데 뛰어와서 살짝 귀에다 대고 누런 소가 잘합니다. 그럼 황희가 아니 거기서 얘기하면 될 걸 일부러 그걸 뛰어옵니까? 했더니 젊은 농부가 그럽니다. 짐승도 미물인데 자기 일 못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서 크게 깨달았다 그러죠. 예, 그래서 남의 흉은 함부로 보지 않고 남의 칭찬은 오히려 크게 한다, 이런 성격 갖추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나온, 예, 야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게 개성 두문동 아시죠? 고려가 멸망하자 72 현자들이 두문동에 들어갔죠. 그때 황희도 들어갔습니다. 고려가 망했으니까. 근데 이성계의 회유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 그냥 그래 들어갔다, 그러다 다시 나왔다, 이거 다지요. 근데 이걸 이 글자 속에 있는 걸 한번 짐작해 보자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안 나왔죠.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충신이다 그러면서 개성 두문동에 이렇게 사당도 지어놓은 겁니다. 근데 황희는 나왔죠. 변절자 아니냐, 그럴 수 있겠죠. 물론 변절자라고 기록은 안 합니다. 황희는 같이 들어갔지만은 그 당시에 젊고 아주 총명하고 그야말로 전도 양양한 젊은 사람이라서 그냥 이 골짜기 돌아서 썩히기는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이 한사코 권해서 그래서 나왔다. 예, 뭐 나중에 기록이니까 그래 좋게 기록했겠죠. 어쨌든 그 당시는 뭐 유교 정신으로 따지면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어긴 셈이 됐죠. 끝까지 충절을 지키지는 않은 편입니다. 뭐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잘한 건 잘했고 아닌 건 아니다 했는데, 여기서 젊은 혈기에 정말 같이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다시 나왔다, 나온 게 잘못됐다, 뭐 그야말로 뭐 고려 충신을 배반했다,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태조보다도 태종 이방원 아니죠. 태종 때 이제 관리가 높은 관리가 되어서 주로 태종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알았죠. 이성계 태조 때는 좀 아직까지 하급이지만 좀 아주 전도양양한 일 잘하는 똑똑한 그런 사람. 물론 천벼슬은 음서 출신입니다. 음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대해서 큰 벼슬 한 사람, 그런 사람 자제한테 그냥 벼슬 주는 겁니다. 그래 벼슬 시작했지만은 다시 황희가 정식 시험 쳐서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 시작했습니다. 고려 때. 야, 그래도 그때는 이제 이성계 때, 태조 때는 좀 낮은 벼슬이었지만은 태종 때는 주로 이제 판서 계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종과 자주 황희가 만났겠죠. 태종이 한 얘기입니다. 황희한테 일은 나와 경만이 알고 있으니 만약 일이 누설된다면 경 아니면 내가 발설한 것이다. 아무도 모르고 황희정승, 정승 아니 그 당시 판서죠. 황희 그대와 나 둘밖에 모른다. 이걸 일반인들이 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것이다. 그 정도로 태종이 누구보다도 총애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 황희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황희가 이주판서로 있을 때 양녕대군, 사고뭉치였죠. 물론 양녕대군이 사고뭉치였기 때문에 충녕,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타났죠. 어쨌든 태종 바로 제자 쳐다들인데 맞은데 당연히 임금이 돼야 될 양녕대군이 워낙 한마디로 좀 풍기문란한 그런 짓을 많이 해서 제자에서 폐위시키자. 그랬을 때 반대 의견을 내세운 겁니다. 이만큼 황희는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한 겁니다. 태종이 막 하자 그러면 예 그러죠. 하지 말자 그러면 네 그러지 말죠. 이건 아닙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좌천됐어요. 좌천됐지만은 다시 또 복직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3년 후에 또 양녕대군 폐위 문제가 납니다. 양녕대군은 항상 사고 쳤습니다. 임금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때 또 이제 사고 쳐서 그때는 아예 태종이 황희를 불렀습니다. 경의 생각은 어떻소? 그랬을 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희가 세자를 감사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이 더 커지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가 돼서 파직도 됩니다. 파직되었다가 다시 또 복귀합니다. 그만큼 강직하게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면서 파직도 되고 또 다시 또 불러들인 거 보면 태종은 그만큼 벌은 주면서 그때부터 황희를 총애해서 가까이 일을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드디어 이제 양녕대군을 내리고 충녕을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럴 때 황희는 더 심하게 반대합니다. 세자를 바꾼다는 것은 국본, 그 당시 세자를 국보이라고 그랬죠. 국보는 쉽게 바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장자상속하듯이, 민간인들이 장사상속하듯이 왕실에서 장자 위주로 왕위가 물려지는 것은 권력 싸움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죠. 근데 조선 초부터 그게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반대한 겁니다. 당연히 반대할 거 반대했죠. 근데 문제는 양녕대군이 너무 큰 사고를 쳐서 태종이 아주 화가 난 겁니다. 그래 화가 나서 이번엔 두 번이나 파면시켰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파면시켰다가 불러들였지만 세 번째는 태종도 아주 심하게 화가 나서 아예 황희를 유배 보냅니다. 파주 갔다가 남원으로 유배 갑니다. 이 파주가 또 그래서 황희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말년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이 파주에서 돌아가시고 지금도 파주에 가면 황희에 관한 유적이 많이 남아있죠. 잠시 그때 유배 갔다가 그때는 문제는 그때 파주는 잠시지만은 남원에 가서 5년을 유배합니다. 처음부터 남원 보내지 왜 파주 보냈냐. 조선 초기 경국대전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삼천리 유배, 이천리 유배, 천리 유배를 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삼천리 유배하려면 어디 보내야 됩니까? 제주도 보내도 삼천리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법을 모방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삼천리 유배할 경우는 심지어는 함경도 보냈다가 다시 저 남쪽으로 보냅니다. 삼천리 맞추려고. 황희는 삼천리 아니건데 한 천리쯤 되겠죠. 그래서 파주로 갔다가 삑 돌아서 남원으로 보냅니다. 그래 남원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태종이 그렇게 노발대발 도저히 못 참을 정도의 사고를 친 사건이 뭐냐? 양녕대군 폐시하 사건입니다. 구종수란 신하, 이 신하도 그렇게 벼슬 낮은 종삼품인가 그랬었어요. 종삼품 판관인가 그랬는데 이 구종수가
양녕대군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거, 술과 이식 좋아하는 걸 알고 맞장구를 쳐준 겁니다. 같이 막 세자 동궁에 막 담 넘고 들어가서 같이 술판 버리고 놀고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막 그런 겁니다. 그걸 알고 노발대발한 겁니다. 노발대발해서 그 바로 세자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 바로 그냥 처벌할 수 없어서 황희를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황희가 태종한테 그럽니다. 이 구종수가 한 짓은 응견에 불과. 응견은 뭐냐면 매응자, 개견자, 매나 개, 그러니까 짐승 같은 그런 짓에 불과합니다. 또 세자는 나이가 어려 그렇습니다. 그래 큰 뭐 사고 쳤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이놈 자체가 짐승 같은 놈이고, 세자는 어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적당히 벌 주고 좀 그냥 덮어두시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태종은 이 구종수만 장 100대 때리고 유배형, 그 대신에 양녕대군은 다짐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태종한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해에 구종수가 있을 때 추선해 준 여자가 곽선의 첩을이 유명한 여자입니다. 사극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 을이를 구종수가 이때 양녕대군과 잘 놀 때 을이라는 여자가 천하절체이고 참 멋지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고 치고 나서 구종수는 이미 장백대 맞고 유배가 없습니다. 유배가 없을 때 결국 양녕대군이 을이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처녀도 아니고, 처녀 같으면 뭐 세자가 임금되고 나서 후궁으로 맞으면 되겠죠. 곽선의 첩입니다. 이미 유부녀죠. 그 을이를 간통하고 또 군중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인 것도 그냥 밤에 몰래 불러들인 게 아니고 말에 태워요. 가마에 태워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큰 대로변으로 싣고 데리고 갔으니까 이 태종이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발대발한 겁니다. 노발대발하고 그때 을이 소개했던 구종수 다시 불러서 참여시키고, 도저히 안 되겠다. 세자 더 심하게 꾸중도 합니다. 그 꾸중도 하고 아직까지는 덜 쫓아냅니다. 폐세자까지는 안 시키고 황희는 좌천시키고 장인 김한로 집으로 양녕대군을 쫓아냅니다. 장인 집이니까 곧 처가잖아요. 자기 세자 빈의 친정 처가로 쫓겨났습니다. 처가로 쫓겨나서 거기서 을이를 또 불러서 또 이런 짓 합니다. 처가에 가서 바람을 또 피우는 겁니다. 그냥 바람 피운 게 아니고 거기서 을이가 애까지 놓습니다. 이래서 태종이 도저히 안 되겠다. 태종이 대로하고 세자를 폐위시킵니다. 이때 또 황희가 반대하다가 이때는 태종도 화가 나서 남원까지 유배, 그렇게 간 겁니다. 이게 조선왕과 차기 스캔들, 양녕대군과 을이 사건, 사극에 나온 장면입니다. 인데, 그러니까 태종이 노발대발하고 폐위를 시키려니까 양녕대군이 아버지, 그래 아바마마한테 올린 글이 또 가관입니다.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드리는데 어쩌여 다 소중하게 생각해서 모두 받아들이십니까? 뭐냐면 아버지는 첩도 많잖아요, 이 말입니다. 실제 태종의 부인이 10명입니다. 왕후 말고 후궁 9명까지 10명입니다. 그처럼 아니 전하는 그렇게 여자, 이쁜 여자 다 불러들이고 다 뭐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서 한고조, 한나라 세운 유방이죠. 이 유방도 여자 좋아하고 그랬지만 나라 잘 안 다스렸습니까? 천하도 통일하고. 반면에 진나라 임금 광인은 아주 인격적이고 여색도 모르고 그야말로 윤리적으로 애품 같은 그런 사람인데 나라 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전하는 신이 양녕대군 내가 끝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저의 첩 을이 하나를 금지하다가는 잃는 것이 많고 얻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양녕대군 답지요. 아니 아버지는 첩도 많으면서 내 첩 하나 을이 하나 있는 이걸 갖고 뭐 그러십니까? 이걸 갖고 꾸중 심하게 하면 내가 크게 효도할 것인데 아버지 그러시다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겁니다. 태종이 볼 때 참 기가 차지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어서 아예 폐시자시키고 충령을 임금으로 세운 겁니다.
그 양령되고 어째 보면 임금 스타일이 못 됩니다. 만약 이 양령이 임금이 됐다면 우리나라의 참 의리와의 사건처럼 큰 또 나라에 큰 사고 쳤을지도 모르죠. 경국지색 그러잖아요. 아주 이쁜 여자를 경국지색 그러는데 실제 그 경국지색 한자 그대로 풀면 경자는 기울경자입니다. 나라를 기울도록 한 미녀, 나라 망친 여자. 그 중국에서 한나라 말기에 걸왕의 여자, 달기란 여자 있습니다. 그 둘이가 주지육림에 빠져서 나라 망쳤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상나라입니다. 상나라도 말기에 가서 주왕이 포사란 여자한테 빠져갖고 또 바로 걸왕과 달기처럼 비슷하게 주지육림 비슷하게 나라 하다가 결국 망치고 주나라가 되고 그러죠. 그 외에 또 뭐 나라 망친 뭐 양귀비도 있고 실제 양귀비한테 빠졌다가 알록사의 난도 나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걸 경국지색이라는데 만약 이 양녕대군이 임금됐다가는 의리하고 경국지색 의리하고 사고 쳐서 조선 망칠 뻔도 했는데 그야말로 조선의 운이 하늘에서 돌아왔는지 세종이라는 성군 셋째 아들이 임금이 되면서 바뀌긴 했죠.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황희는 남원까지 유배당한 겁니다. 자, 쉬어가는 마당. 예,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보시죠. 대한민국 명성 제33호. 뭐 이리 놓고 여기 어디냐 하면 알 사람 없겠죠. 하나 더 힌트 드리겠습니다. 도교의 우주관이 담겨 있는 곳. 이걸 어찌 알 수 있나? 예, 하나 더 힌트 드립니다. 호남 제1로. 이제 조금, 예, 눈치채시죠? 이도령과 성춘왕, 바로 아시겠죠? 예. 이거, 광활루, 황희가 건립한 겁니다. 광활루 가서 제가 직접 찍어 온 겁니다. 이게 광활루가 아닙니다. 예, 이게 바로 광활루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왼쪽, 이게 오작교입니다. 어쨌든 오른쪽에서 보나 왼쪽으로 보나 멋은 있죠. 이게 뭐 이도령과 성춘왕이 참 놀만한 곳이죠. 예, 여기 바로 광활루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왼쪽 오른쪽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 건물 하나만 달랑 만들었어요. 광통루라고 바로 황희가 유배 갔을 때 광통루라 지었습니다. 그걸 다시 정인지가 광활루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랬던 것을 나중에 정철, 우리 잘 아시죠? 송광정철. 이 송광정철이 앞에다가 광활루 앞에다 이 연못도 파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오작교 그런 거 놓고 또 이 연못 속에 작은 섬도 3개 놓고 그 3개 섬이 바로 삼신을 상징하고 이런 도교적 우주관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광활루가 완성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유배 갔다가 태종이 물러나고 세종이 들어섰습니다. 태종이 물러났지만 죽고 물러난 게 아니고 상황으로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세종한테 권합니다. 나라 다스리는 데는 황희 같은 사람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럼 세종한테 권합니다. 또 세종은 또 효자니까 아버지 말씀인데 당연히 받아들이죠. 이게 황희를 불렀는데 태종 죽기 1개월 전입니다. 만약 태종이 그냥 죽었다면 세종이 황희를 안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워낙 똑똑하다는 소문 났기 때문에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지만은 불렀을 때 황희 반대쪽에서 반대 때문에 오히려 못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설마 황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냐? 그 천하의 너그러운 사람을 보시죠. 황희가 돌아오자 사관원 허성등은 황희는 일찍이 제보가 되어 재상을 이제 좀 받드는 정승 자리는 아닌데 판서니까 정승을 받드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난역의 죄, 난역이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양녕대군과 의리의 간독 사건입니다. 그거 저질렀을 때 태종이 불러서 황희 보고 경례 생각 어떠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사고 친 거 아닙니다. 그냥 뭐 그야말로 이제 옆에 있는 신하가 그런 짓 했으니까 신하 한번 처벌하고 또 세자는 어리니까 그냥 구중만 하면 됩니다. 그거 자체가 거짓의 죄다. 나라를 어지럽혔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황희는 그걸 가볍게 여겼어. 묻는 것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했다. 그가 충성하지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니 그야말로 말과 행동이 그 모양인데 어찌 이런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느냐. 불러서 안 된다. 혼자 그런 게 아니고 허성등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황희는 완전 무결해서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 없는 줄 알지만 그거 아닙니다. 당일은 반대파가 있었어요. 이랬을 때 세종은 아니 아버지가 권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 태종이 죽은 후에라면 못 불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종은 그럽니다. 황희의 죄를 충성하지 못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또 이미 서울까지 불러들였는데 돌아왔는데 그냥 안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썼지만 실제 바로 아버지 그 다른 문장도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실제 이제 뭐 태종 뭐 아버지 선왕께서 이렇게 권하시는데 내가 안 따를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세종. 그러면서 황희 처음에는 그냥 예사로 썼는데 5년 만에 아주 총애하는 그런 신하가 돼서 세종 황희복을 합니다. 경은 세상을 다스려 이끌 만한 재주와 실제 쓸 수 있는 학문을 지니고 있도다. 모책은 1만 가지 사물을 종합하기에 넉하고 덕망은 모든 관료의 사표가 되게 족하도다. 극찬한 거죠. 예, 극찬받을 만합니다. 오죽했으면 세종은 황희가 죽기 바로 몇 달 전까지 일을 시킵니다. 경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 그런 정도로 믿었습니다. 황희 업적 보시죠. 뭐 황희 그렇죠. 어찌 보면 뭐 2부에서 다루겠는데 청렴회보다도 명제상 쪽에서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잘한 그런 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황희의 업적을 몇 가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대흉년에 적극적인 백성 교육을 했는데 세종 4, 5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특히 강원도 쪽에 흉년이 아주 심했어요. 그랬는데 강원도 관찰사가 그 흉년 구제를 제대로 못해서 아예 파면시키고 세종은 황희를 보냈습니다. 황희를 보냈는데 가서 한 거. 그렇다고 가서 뭐 흉년이 들었는데 가서 어쩌겠습니까? 당장 뭐 농사 지어서 쌀 나오게 하려면 곡식 나오게 하려면 몇 년 걸리죠. 우선에 당장 할 수 있는 거 세금 낼 거 당분간 안 내게 해달라. 임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곡물 바치는 것도 또 깎아달라 안 내게 합니다. 또 세금으로 낼 쌀과 종자, 공식들 그걸 양식으로 쓰게 해달라. 또 종자로 쓰게 해달라. 다 임금한테 부탁해서 임금은 당연히 들어주죠. 들어줍니다. 또 굶는 백성에게 양식과 종자를 내어줘서 농사짓도록 해달라. 다 들어줍니다. 근데 어쩌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은데 자 이걸 옛날로 보지 말고 요즘 한번 보죠. 요즘 볼 때 뭔가 나라가 어려울 때 정부에서 조정해서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이라도 이렇게 하자 할 때 쉽게 예 하겠습니다 합니까? 잘 안 하죠. 뭐 한다 안 한다 때문에 뭐 싸우고 뭐 주자 말자 때문에 싸우지만 주는 정도 갖고도 싸우고 하죠. 이거 그냥 우리가 볼 땐 당연히 그냥 강원도 흉년이 다른 지방보다 심하니까 이 지방에다가 세금 깎아주고 뭐 세금으로 낼 곡식들 그거 갖고 양식 쓰게 하고 또 다음에 곡식 종자 쓰게 하라. 당연히 세종도 허락해주고 당연히 그런 거 청을 올리고 들어줄 거 아니냐. 그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황희였기 때문에 이걸 해내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관찰사가 제대로 못해서 파면을 시키고 황희를 보낸 거죠. 그래서 황희정성이 다시 돌아가고 났을 때 강원도 주민들이 정말 황희정성을 기리면서 삼척에다 세운 황희정성 기리는 기념대가 바로 소공대입니다. 이 소공이 뭐냐면 주나라 문왕의 서자입니다. 문왕의 서자인데 이 소공이 정말 효성도 대단했지만은 고을 하나 다스리면서 아주 고을 백성들한테 선망을 받고 뭐 인품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름 따와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어쨌든 요런 구율 백성 교율에도 앞장선 일, 또
소찬제사법으로 제사비 이용 경감했는데, 조선시대가 6.25 사회다 보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데 뭐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6대 조사, 5대 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왕비만 해도 딱 그랬죠. 태종만 해도 부인이 1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 제사 다 지내야 되지요. 뭐 그러니까 그 할매, 할배, 10명의 할배, 뭐 또 10명의 할배, 뭐 그 쫙 있겠죠. 그래서 왕실에서 지낸 제사가 1년에 347건, 1년 365일이니까 매일 제사 지냈다 그래 봐야 되죠. 그 제사에 들어가는 육선, 고기 반찬만 해도 고기 양이 엄청나겠죠.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이거 깎자 소리 누가 하겠어요? 왕실의 제사인데 깎자했다가는 당장 임금한테 밑보일 수 있겠죠. 이걸 이제 황희정 승이 권하는 겁니다. 바로 육선, 고기 반찬 대신에 소선, 나물 반찬 쓰자. 물론 싹 다가 아니고 월초와 보름에 지내는 그 제사 빼놓고, 물론 정초도 뭐 그런 큰 제사 그거 빼놓고 나머지 제사에서는 아예 고기 쓰지 말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300년은 이 나라가 더 오래 갈 것이다. 이 조선 초에 이렇게 황희정승에 의해서 이렇게 딱 되니까 그게 전통이 돼서 쭉 그렇게 흘러내려온 겁니다. 다행히. 이거는 종묘에서 쓰던 제사인데, 여기는 고기 반찬도 있죠. 종묘는 뭐 1년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입니다. 역대 왕과 왕후에 대해서 제사 지내니까 뭐 왕실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 이런 데는 고기 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초와 보름에 지내는 그때도 중요한 제사가 있죠. 그런 거, 뭐 그런 거 빼놓고 일반 그냥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기제사 그러잖아요. 일반 제사, 뭐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제사와 같은 그런 경우, 그런 때는 고기 쓰지 말고 나물 반찬 쓰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그렇구나, 경비절감이다 그걸 떠나서 더 나아가서 보면, 아까 강원도 가서 백성들한테는 그만큼 퍼주면서도 요런 병원 줄이는 거, 이게 관리의 도리죠. 그 다음 구조조정. 조선의 조정 관리들이 중국에 보다 3배나 많았다는데, 이게 왜 이래 되냐면 중국보다도 우리 조선이 중앙집권적입니다. 중국은 각 지방에서 왕들이 다 있어서 제후들이 다스렸습니다.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제후들이 다스리고, 그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제후국 중에 하나의 조선으로 본 겁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황제가 다스린 왕궁 안에서는 그렇게 관리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환관들이 많았죠. 조정에서 우리는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각 지방 모든 걸 중앙에서 다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 숫자가 많았고 녹봉도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내시부에 검교라는 명예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시 숫자는 중국보다 적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이 참 자랑할 만한 건 중국의 내시들은 황관 그랬는데, 황관들은 사고 많이 쳤어요. 심지어는 뭐 삼국지도 나오죠. 그 십상시에 난 그러면서 있었던 게, 황제 옆에 있는 내시들이 판을 친 겁니다. 일반 신하들이 황제한테 보고서 하나 올리도 직접 못 올리고 내시통에 올린 겁니다. 내시들은 그걸 갖고 장난친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황제한테 올리고 불리한 거는 숨기고.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아예 그 삼국지에 십상시 난 할 때 그때는 뭐냐면 황제가 죽어도 내시들이 감춥니다. 자기들이 직권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소문을 안 내요. 그러다가 썩은 냄새가 황궁 밖에까지 나가서 들통났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 심지어는 이제 삼국지 초기에 조조하고 나올 때, 그때 그렇게 막 지방 제후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도 내시들을 제압하려고 지방에 있던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그게 삼국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황관들의 난이 많았어요. 황관들의 권력이 너무 셌고, 조선은 거기에 비해서 내시들은 점잖았습니다. 순수하게 임금, 왕실, 보좌역만 했지, 내시를 가지고 무슨 권력 횡포하고 이런 거는 조선의 기록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숫자도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내시들도 늙으면 은퇴합니다. 은퇴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검교라는 명예직을 주고 먹고 살도록 녹봉을 줍니다. 그게 많으니까 황희가 부담이 돼서 없애자 건의합니다. 건의했지만은 몇 번 건의해도 세종은 요건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준 게 왜 그러냐면, 바로 세종이 누구보다 알잖아요. 자기 바로 직접 옆에 있는 사람이 고생했는데, 그거 다 처자식도, 물론 뭐 내시들도 결혼을 했다 그러죠.
결혼하고 양자 아들 뭐 양자도 드리고 했다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은퇴하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거 도와주는데 그것까지 끊는 건 너무 인간적으로 잔인하다. 그러면서 안 들어줬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부담이 돼서 황희가 건의한 지 8년 만에 결국은 없애했으니까 황희건의가 바람직해 했다는 거죠. 또 최고위층 관리를 할 수 있는 제추, 정의품 이상입니다. 요 사람 보통 당상관 그러죠. 제추들, 요 사람도 구조정. 이것도 실제 쉬운 거 아니죠. 우리 뭐 항상 요즘도 여론조사하면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된다 할 때 국회의원 중에서 또는 정부 관료 조정에서 국회의원 수 줄이자고 먼저 건의한 사람 거의 없죠. 그냥 대통령 선거되면 대통령 출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내가 되고 나면 국회의원 반으로 줄이겠다 그랬지 거의 그런 거 없죠. 이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도 포함되는 그런 일인데 스스로 나서서 바로 구조정하겠다. 자,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 없는 노비들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자. 뭐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 국둔전과 관둔전. 예, 국둔전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둔전. 둔전이 뭐냐면 예를 들어 한경도라든지 저런 중앙에서 아주 먼 저런 데서는 일일이 군량미를 중앙에서 보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경도나 저런 아니면 또 남쪽에 아주 멀리 있는 저런 쪽에서는 거기서 스스로 농사 짓고 군량미를 충당하도록 한 거. 그게 국둔정입니다. 군사 요지면서 변경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당연히 군인들이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 지방에 있는 농민들을 불러다 농사를 짓게 하고 이런 폐단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랬던 겁니다. 또 관둔전은, 국둔전은 국가에서 운영한다면 관둔전은 각 지방 관청에서 운영하는 둔전입니다. 관청에서도 역시 국가에서 주는 재정 또는 정식 세금을 갖고 모자라니까 관청에서 논밭을 개간해서 거기에 관노를 통해서 농사 짓고 거기서 나온 것 갖고 지방 행정에 필요한 걸 쓰고 그런 겁니다. 그거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지방재정 자립도 그런데 바로 주민세 같은 지방세만 거두어서는 지방자치제 운영 못합니다. 지방세를 거두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세를 거둔 것 갖고 중앙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죠. 그런 것처럼 지방도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관둔전을 운영했는데 역시 이것도 관에서 관노비들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한창 농사철인 농민들을 불러다가 농사 짓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거 없애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없애자 그랬는데 이게 과연 없어졌나? 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또 황희정승이 실제 함경도 도채찰사로 근무하러 가 보니까 이거는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다. 일단 또 건의합니다. 예, 역시 멀리서 양식 나르기도 힘들고 그야말로 그냥 국가에서 주는 것 갖고는 힘들다. 오히려 더 그게 군사적으로 더 오히려 불리하다. 오히려 둔전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건의합니다. 이런 걸 볼 때 황희정승은 대쪽같이 그냥 강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유동적이고 어느 정도 좀 개방적이고 경우에 따라 없애자 할 때는 없애고 다시 살리자 할 때는 살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 알고 다시 또 이렇게 혁파했지만은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때 실제 바로 이수진 장군이 둔전 운영해서 병사들 먹여 살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면 그때 못했겠죠. 예, 황희, 허조 같이 혁파자했고 세종이 또 혁파시켜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조금씩 필요한 건 부활했다 그랬죠. 또 농사 개량, 국방 강화. 농사 개량. 요즘은 뭐 그야말로 농사가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농사가 전부 다잖아요. 농사가 전부 다일 때 당연히 농사 개량에 신경 쓴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대단했고 또 곡식 종자 보급도 중요하지만은 뽕나무를 많이 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배, 옷감을 짜는 그렇죠 무명 짤 수 있도록 고는 거. 중국 고대에서도 식량을 개량하거나 또 뽕나무 많이 심기 했을 때는 명제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정도로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제가 요즘으로 치면 그겁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 경제에 큰 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고잖아요. 요즘 제가 할 때 이게 뭐 대단하다고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거 한 게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서도 바로 식량 정산에
공원을 세우고 뽕나무를 많이 심게 하고 배를 많이 짜게 하면 큰 업적으로 남습니다. 물론 중국 고대에는 하도 홍수가 많이 나서 홍수 안 나도록 제방 하나 쌓은 것 때문에 황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게 그 당시로 보면 큰 업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방 강화 정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군 육진 그러면 김종서 그래 알잖아요. 김종서와 최윤덕은 실제 가서 일한 사람이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자고 건의한 사람은 황희정성입니다. 황희는 그야말로 뭐 사통팔달이죠. 이렇게 사통팔달에 등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호 예병 형곡 6조 판서 다 거쳤습니다. 6조 판서 다 거치고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다 해봤으니까 국방, 경제, 군사,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쫙 다 꿰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행정의 달인, 또 외교의 사전. 외국 사신이 올 때 황희가 없으면 아예 그냥 외국 사신과의 단판 외교가 안 됐답니다. 그런 적도 있죠. 그래서 군사적인 면에서도 큰 업적을 남긴 겁니다. 또 하나, 경국대전. 아시는 것처럼 정도전이 만들었죠. 어쩌면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나라 세우기는 이성계가 세웠지만은 나라 세우도록 옆에서 보조하고 전체 설계도, 심지어는 경복궁 설계도까지 다 바로 정도전이가 총감독이었죠. 그러면서 경국대전 만들었는데 이 정도전은 왕권보다도 신권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입헌군주제에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왕이 있지만은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 다스리는 그런 거. 그걸 했다면 우리도 파격적이었을 겁니다. 서양의 내각 책임제보다도 더 대단한 파격적으로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는 또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파격적입니다. 정도전 생각은 그겁니다. 왕은 어쨌든 적자속을 해야 된다. 잘났든 못났든 장남이 그 다음 이어받고 그 다음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잘난 왕이 임금이 됐을 때는 정말 성군으로서 백성한테 큰 도움이 되지만 혹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왕이 되면 어쩌겠냐. 크게 나쁜 짓도 안 하고 잘못하기만 하고 능력만 없을 뿐인데 쫓아낼 수도 없고 정말 힘든다. 그래서 왕중심을 하면 그렇다. 신하들이야 못하면 쫓아내면 될 거 아니냐. 잘한 사람 등용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신하 중심으로 정치하자. 참 바람직한 생각이죠. 정도전이가 이런 생각했던 게 맹자에 아주 뿅 간 사람입니다. 공자보다 맹자. 맹자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맹자가 역성혁명 그러듯이 임금도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 성을 바꾸다. 역성. 그렇죠. 그래서 이성계가 바로 역성혁명 들고 나오고도 맹자 정도전 사상을 이성계한테 주입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이성계가 반란 일으킨 것이 아니고 고려의 왕조가 썩어서 역성혁명, 맹자 정신을 이어받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법도 만든 게 경국대전입니다. 그래 만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 중심이 아니고 신권 중심이니까 태종 이방원은 그게 싫었죠. 태종은 이방원은 뭐 성격 자체가 자기가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왕자에 난 이렇게 해서 임금까지 됐는데 그래서 반대파 정적 정도전을 없앤 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만 경국대전마저도 사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다시 세종 때 황희정성이 경국대전을 보완하는 경제육전 편찬해서 이 경제육전에서 정치경제 중에서 경제 부분만 그거 아닙니다. 옛날에 경제 그러면 국가 운영 전체를 말해요. 예, 그거에 대해서 경국대전 보완하는 법을 만들어서 더 탄탄하게 이걸 강화시켜서 조선의 큰 뼈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뭐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희정성 명제상이자 청명리 했는데 명제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없이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물론 뭐 워낙 오래 했으니까 잘못한 것도 있죠.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 조선 통틀어서 아마 최고의 재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건 제가 5개 정도 들었지만 그 외에 안 들은 것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과연 명제상인 건 맞는데 청명리, 청렴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황희의 명제상 정말 업적적으로 봤고 다음 시간 2부에서는 황희가 진짜 청명리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